밤에 침대에 누워온 세상이 잠들었는데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어제의 대화, 지난주의 대화, 심지어 몇 년 전의 대화까지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처럼 떠오르죠. 그때 나눈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그 순간의 침묵까지 다시 되새기면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 기분을 잘 압니다. 마치 머릿속에 꺼지지 않는 라디오가 있는 것 같은 기분. 과거의 녹음을 끊임없이 재생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대화들이 이제는 수천 가지 답 없는 질문의 근원이 되어버렸죠. 혹시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현상은 너무도 흔한 일이어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도 이에 대해 수년간 연구했을 정도입니다. 융은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민감한 심리적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말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까지 감지할 수 있죠. 현재 순간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 깊숙이 흡수하기도 합니다. 마치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어 바깥 세상이 조용해지면 그들이 흡수한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올라 처리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밤일까요? 왜 이런 생각들이 일에 바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가 아닌 밤에 나타날까요? 답은 인간 뇌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생존 모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죠. 하지만 밤이 되어 불이 꺼지고 공간이 조용해지면 뇌는 내적 처리 모드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때 융기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축적한 모든 경험 감정 에너지가 검토되고 분석되며 의미를 찾게 되죠. 이것은 병적이거나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정신에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윤기, 감정 내향형이라고 부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특히 강렬해집니다. 이들은 일어난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의 모든 감정을 다시 느끼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 그들이 바라본 눈빛, 심지어 대화가 이루어진 방의 분위기까지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요. 이 현상을 특히 괴롭게 만드는 것은 기억 자체가 아니라 그와 함께 오는 미완성감입니다.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것, 명확하지 않은 것,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리고 조화와 이해를 향한 자연스러운 본능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 그 명확함을 찾기 위해 그 순간들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분석하려 하고 이해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사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죠. 마치 유사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처럼요. 융은 때로는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 되새기기 현상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 마음을 그토록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민감함과 마음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어질 시간 동안 우리는 칼 융기,
이 현상에 대해 남긴 깊은 통찰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소통 속에서 깊이 숨겨진 의미의 층들을 볼 수 있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되새기는 것과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 사이의 연결고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해받는 것, 판단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억들을 되씹는 습관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깊이 있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대화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다면, 만약 왜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살 수 없는지 궁금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답을 찾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칼 융의 심리학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보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융은 인간을 여러 가지 심리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융기 감정 내향형이라고 부른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내향적이거나 우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적 상호작용에서 깊은 의미의 층들을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말도 읽을 수 있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동기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선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흡수하게 되면 뇌는 그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보통 밤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확장할 공간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매우 강력한 프로세서를 가졌지만 RM이 제한된 컴퓨터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동안 여러분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 동료의 표정, 친구들이 괜찮다고 말할 때의 목소리, 톤 저머니, 여러분의 시선을 피하는 방식 등등. 이 모든 정보는 임시로 저장되어 처리되기를 기다립니다. 밤이 되어 일상의 업무가 끝나면 뇌는 조각 모음 과정을 시작합니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재정렬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오래된 대화들이 떠오르는데, 이는 여러분이 강박적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패턴 의미 연결점을 이해하고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과도하게 발달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면 즉시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라고 자문합니다. 의견을 표현했는데 방안이 조용해지면 바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초대를 거절하고 상대방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봤을 때는 결정을 바꿔야 하나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화 되새기기 악순환의 근원입니다. 자만심이나 피해 망상 때문이 아니라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깊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신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은 수정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윤기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민감하거나
너무 신경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투사라는 개념에 대해 썼습니다. 우리 자신의 두려움, 욕망, 기대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 말을 이해했을까라고 밤에 누워 생각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두려움, 판단받을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을 말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두려움은 보통 과거의 깊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아이였을 수도 있고 중요한 관계에서 오해받은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정한 감정 표현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융은 이런 경험들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축적된 감정과 기억의 덩어리를 말하죠. 그리고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콤플렉스는 대화를 되새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콤플렉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이 회의에 참석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말을 마친 후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그 다음 누군가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수십 가지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각 사람의 표정 침묵의 길이, 사회자가 화제를 바꾼 방식 등등 말이에요.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단순히 내 아이디어가 관심을 받지 못했네, 뭐 어쩌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 처리 과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그 침묵이 무슨 의미였을까? 내 아이디어가 너무 순진했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방해한 건가? 왜 A씨는 내가 말한 직후 휴대폰을 봤을까? B씨가 불편해 보인 건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머릿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어난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말한 것 대신 했어야 했을 말에 대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죠. 융은 이 과정이 비록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미래의 상호작용을 위해 더 잘 학습하고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과도해지고 더 이상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현대 심리학에서 반추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 채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소가 음식을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소화하지 못한 채 생각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반추 경향이 강할까요? 융은 이것이 감정 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에 대처하는 주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재화와 내재화입니다. 외재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즉시 감정을 표현합니다. 불편하면 말하고, 기쁘면 웃고, 궁금하면 바로 묻죠. 이런 방식은 감정을 빠르게 해소하고 축적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내재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내부로 흡수해서 처리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 하죠. 말하기 전에 문제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반응이 합리적이고 적절한지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재화의 문제는 처리 과정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으면 감정이 시스템에 걸려서 사고의 반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특정 사이클에 걸린 세탁기처럼 마음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한 채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융은 이 악순환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고 과정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되새길 때 마음이 실제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함을 찾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둘째는 통제감을 찾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죠.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숨겨진 목적은 감정적 안전감을 찾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며 고립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목적을 이해하면 융은 사고 과정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안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명확함을 찾는 목적을 위해서는 융기 모호한 생각 대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것을 권했습니다. 왜 그 대화가 이상했을까? 라고 묻는 대신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이해했을까? 대신 그들이 이해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어떤 신호가 있었을까? 라고 묻는 겁니다. 통제감을 찾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미 지나간 것에 집중하는 대신 미래를 위해 배울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대화에서 나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감정적 안전감을 찾는 목적을 위해서는 윤기 외부의 확인을 찾는 대신 내부에서 안전감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능동적 상상법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자유롭게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상상 과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대화를 되새기기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지금 그 사람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할까? 그런 다음 그 대화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법은 콤플렉스와의 대화입니다. 융은 정신 속에 각 콤플렉스가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어떤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그것이 두려움의 목소리인가요? 완벽주의의 목소리인가요?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의 목소리인가요? 그 목소리를 인식하면 의식적으로 그것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목소리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가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는 인간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그 의견과 상관없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세 번째 기법은 확장입니다. 대화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대신 그것이 대표하는 더 큰 패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대화가 여러분 삶의 어떤 큰 주제와 연관되어 있나요? 그것이 어떤 깊은 두려움이나 욕망을 반영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느끼는 대화를 계속 되새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특정 대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들어주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은 욕구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기법들을 적용하는 데는 인내심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 오래된 사고 패턴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바꾸려면 시간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윤기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 과정에서 수면의 역할입니다. 밤에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많이 생각하면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못 자면 뇌가 피곤해져서 생각을 더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융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 사이에 전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즉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대신 마음이 분석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15-20분을 할애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날의 생각에 대해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명상을 실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적은 뇌가 적극적인 사고 과정을 끄고 수면을 준비할 수 있는 전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잠들기 전에 무의식과 협상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는 마음에게 그 걱정과 생각들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다음 날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거 알아. 내일 아침 머리가 더 맑을 때 함께 생각해보자.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다음 날 해결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의식은 매우 똑똑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또 다른 측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화 되새기기와 융심리학의 페르소나 개념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쓰는 가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이며 내면의 진정한 우리와는 종종 다르죠. 모든 사람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 이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완전히 정상적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와 우리의 진정한 자아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모든 상호작용이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 되고 우리는 자신이 잘 연기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걱정하게 됩니다. 대화를 되새길 때 그 과정의 일부는 여러분의 페르소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 보였을까? 그들이 나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그들을 실망시켰을까? 이 모든 질문들은 실제로 페르소나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페르소나와 더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페르소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자신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진정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페르소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누구도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페르소나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일이며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셋째, 페르소나에 대한 피드백과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의견에 반응하는 것이지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동에 짜증을 낼 때 그들은 그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의 여러분의 전체 가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융심리학에
또 다른 핵심 개념으로 이끕니다. 개체화 과정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장 진정하고 완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 발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체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좋아하지 않거나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윤군 이런 부분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거나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특성 감정 충동을 포함합니다. 대화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림자에는 보통 분노시기, 이기심 또는 관심받고 싶은 욕구 같은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을 때 화가 나거나 거절당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합리화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이런 부인이 진정한 감정이 처리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달라붙게 만듭니다. 융은 되새기기 악순환을 치유하려면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아무도 내 농담에 웃지 않을 때 화가 났어. 그리고 그건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감정은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인하거나 더 받아들일 만한 무언가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계속 존재하며 반복적인 생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윤기 제안한 구체적인 기법은 일기 쓰기를 통한 그림자 작업입니다. 대화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나쁘다거나 이기적이다 라고 여기는 감정까지 포함하여 실제로 느끼는 모든 것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존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를 불편하게 했을까봐 걱정된다고 쓰는 대신 존이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화가 났다. 무시당한 기분이고 그가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한다. 고 써보세요. 이런 진짜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기 특별히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측면은 반복적 사고 과정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역할입니다. 아니마는 남성 정신의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정신의 남성적 측면입니다. 융에 따르면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균형 있게 발달하지 않으면 과도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발달되지 않은 아니마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발달되지 않은 아니무스는 과도한 비판과 분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융은 논리적 사고와 감정적 직관을 모두 실천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는 대화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접근법을 모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적 관점에서 이 대화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은 무엇인가? 내가 상상하는 것에 대한 실제 증거가 있는가? 감정적 관점에서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감정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들이 어떤 깊은 욕구나 소망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 두 접근법의 결합은 상황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융은 또한 모든 대화가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혜의 일부는 언제 놓아버릴지 아는 것입니다. 그는 간단한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대화에 대한 생각이 새로운 이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익한 성찰이 아니라 반출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익한 성찰은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필요나 가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반추는 보통 답이 없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둡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들이 내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잘못한 건가? 반추의 사이클을 깨뜨리기 위해 윤근 시간 박스라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구체적인 시간 동안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분 동안 말이죠. 그 10분 동안에는 의식적이고 목적이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는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생각이 계속 돌아온다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이미 가졌어. 이제는 다른 것에 집중할 때야. 윤기 제안한 또 다른 방법은 행동을 통한 외체화입니다. 머릿속에서만 계속 생각하는 대신 그 생각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을까봐 걱정된다면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생각을 공유할 다른 기회를 찾아보세요. 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관련 강의에 등록하거나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읽어보세요. 행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무의식에 보냅니다. 이는 종종 반추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윤근 대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성찰이 건강한 심리적 발달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상호작용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학습하고 발전할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대화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윤근 이를 의식적 성찰이라고 불렀고 무의식적 반추와 구별했습니다. 의식적 성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 개선 또는 더 나은 이해를 위한 것이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생각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다른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이해 행동 결정 또는 수용으로 말이죠. 논리적 사고와 감정적 직관을 모두 포함합니다. 생각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어떤 것들은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윤근 또한 모호함에 대한 관용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생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모든 것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많은 것들이 항상 모호하고 불확실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끼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통제할 수 없고 모든 상호작용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감정적 성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신경 쓰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윤근 모호함에 대한 관용을 기르기 위한 간단한 실천법을 제안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에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 이것을 알 필요는 없어. 이런 불확실성과 함께 살 수 있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익숙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융기 언급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소통을 둘러싼 두려움과 불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집단 무의식의 역할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전체 인류가 공유하는 원형들을 포함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원형 중 하나는 바보입니다. 바보 원형은 순진하고 부적절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 두려움은 깊은 진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무시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할 때 그 과정의 일부는 바보 원형이 활성화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바보 같은 말을 했거나 무지함을 드러냈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자신의 걱정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고쳐야 할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대신 사회적 도전에 대한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원형과 함께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바보와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재앙으로 보는 대신 인간이라는 것의 자연스럽고 심지어 사랑스러운 부분으로 보세요. 우리가 아는 가장 훌륭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실수를 비웃을 수 있고 불완전함을 숨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융은 또한 진정한 목소리를 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화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연기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 대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진정한 목소리와 외부 표현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모든 상호작용이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의 연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잘 연기했는지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짜임을 알아차릴까봐 걱정해야 하니까요. 융은 진정한 목소리를 기르는 것이 점진적인 과정이며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화에서 진정한 의견을 표현해 보세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 대신 진정한 감정을 공유해 보세요. 정말 모를 때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대신 모르겠다고 말해보세요. 흥미롭게도 진정한 목소리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대화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표현했을 때는 나중에 분석하거나 평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었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물론 진정한 목소리를 사용한다는 것이 맥락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중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융은 또한 각 사람이 다른 소통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이나 오해가 반드시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기 전에 정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결의 방법으로 유머를 사용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때 모든 반응이나 무반응을 자신에 대한 반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그것들을 다른 사람의 소통 스타일이나 그 순간의 감정 상태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기 제안한 실용적인 연습은 관점 전환입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다양한 이유들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공유한 후 누군가가 조용해졌다면 즉시 그들이 내 아이디어를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다른 일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유형의 사람일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을 것이다. 이 연습의 목적은 올바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넓히고 대부분이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없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융근 또한 소통을 둘러싼 불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투사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투사는 우리 자신의 감정생각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투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들도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다고 걱정할 수 있어요. 투사와 함께 작업하기 위해 융은 간단한 질문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내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 내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은가? 답이 예라면 투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걱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걱정이 다른 사람의 실제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사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 대해 더 많은 공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들의 반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융근 대화에 대한 반복적 사고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심리적 성숙을 기르는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심리적 성숙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포함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과 반응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승인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않으면서 상호작용해서 배우는 것, 건설적인 사고와 반추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습 인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이 필요하죠.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행 중 하나입니다. 심리적 성숙을 기를 때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즐거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함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의견 차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알고 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면서 밤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에서의 작은 실수들이 더 이상
재앙처럼 느껴지지 않고 단지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느껴질 것입니다. 융은 이런 수준의 심리적 성숙에 도달할 때 우리가 대화에 대한 반복적 사고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소통자, 더 진실한 친구, 더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여정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민감함은 고쳐야 할 약점이 아니라 이해하고 길러야 할 선물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점점 빠르고 표면적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 깊이 느끼고 연결의 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대화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경 쓴다는 증거입니다. 관계에 대해, 말의 영향에 대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죠. 무관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신경 쓰는 것은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경 쓰면서도 초연할 수 있고, 민감하면서도 강할 수 있고, 사려 깊으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삶에 깊이 관여하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 완전히 사랑하면서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완벽함에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 과거의 대화들이 여러분을 의심과 걱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대신 여러분이 의식적인 소통자, 진정한 인간, 지혜로운 영혼이 되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융과 같은 사람들,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이 그 안에 변화의 씨앗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적 사고와의 어려움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한 잠재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오래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선생님으로 맞이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부드러움과 지혜로 그들을 치유와 평화로 이끌어주세요.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으며 민감함을 힘으로 과도한 사고를 지혜로 걱정을 연민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반추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매일 밤, 자기 비판보다 자기 연민을 선택하는 매 순간, 완벽한 영의보다 진정한 표현을 선택하는 매번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한 치유가 아니라 인류의 집단의식의 치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깊이 느끼고 깊이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이런 선물들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최고의 선익과 주변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여러분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정확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있으며 정확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